지금 자산이 3천이라고 하시면은 딱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 정도로 굴리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월급쟁이 부자들의 상당수가 예. 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잘 되니까 또 월급을 더 넣어가지고 사고 계속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재투자. 되면 지금 그러면 강은국 작가님은 지금 20년간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해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퀀트 투자를 진행을 해오시고 혹시 뭐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딱 그 정도 나왔어요. 연봉리수 15% 그 정도 나왔고 혼자사는 뭐 그래도 10억 넘어가니까요. 그래도 60, 70억 뭐 된 것 같네요 지금. 네. 근데 물론 제가 퀀트 투자로 다 번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맞고요. 코인도 했고 그리고 뭐 차익거래 같은 것도 했고 비상장 기업 투자도 했고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월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책을 팔면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제 그 종합 이제 그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 수익도 잘 날 수 있는 거는 퀀트 투자가 그래도 퀀트 직장인들이 투자가 하기에 직장인이 하기에는 가성비가 제일 높다고 봐요, 저는. 저는 사실 뭐, 그 직장인들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가치 투자하는 걸 별로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를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좀 시간을 좀 적게 들이고, 본업에 전념을 하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한 30, 40대 직장인이고 네. 요즘 같은 이런 좀 불황일 때 네. 좀 어디에다가 좀 돈을 넣으면 될까요? 일단,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 코크팀 전략 쓰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그 논리적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코크팀 전략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000만 원이 코크팀님의 전재산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실험 삼아서 지금 빼신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3,0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투자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막 옵니다. 그럼 한마디로. 흔들리죠. 2018년 5월 16일에 그 각 잡고 투자를 했어요. 3,000만 원을 딱 넣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자마자 30% 떼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9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직장인이 멘탈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이런 손실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 그분이 직장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사업가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0%, 40%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질 확률이 매우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20년 버틸 수 있으면은 이거를 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2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에도 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그 주식 비중을 이런 코크트림 전략 같은 이제 심플한 퀀트 전략으로 굴리라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주식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한국형 올레드라는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여기는 35%가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보면은 금이나 이제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진짜 지금 자산이 3천이라고 하시면은 딱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 정도로 굴리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금 또는 국고채, 미국채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수익률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이제 50%가 아니라 한 15% 언저리로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 깨지는 그 폭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어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산 배분을 먼저 해가지고 주식, 채권과 금을 같이 보유를 하되 그 주식 비중만 저런 쿨한 뭐 코크트림 전략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한국형 올레드와 비슷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보시다시피 50년 동안에 신나게 우상향한 거를 보고 중간에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제 자산이 우상향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연봉이 8%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그 주식 비중이 25%인데 그거를 전부 다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한국 올웨더 전략과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른 전략인데 뭐 엄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채권, 금, 현금 여기 각각 25%를 투자한 심플한 비중을 전략입니다. 되게 똑같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가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대동소이한 전략인데 여기서도 그 25% 주식 비중을 그냥 코크팀 전략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냥 그 ETF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품 요걸로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ETF도 너무 많고 예. 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금 이렇게 하라는데 네.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를 네.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여기 찍어드렸고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타이거, 미국, 뭐 S&P 500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그냥 그 이제 주식 사듯이 그 HDS나 MTS에 들어가가지고 저 이름 치시면은 그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거 그냥 사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금 같은 경우는 AX, KX 금 현물 ETF 이런 거 있고요. 예, 그리고 저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국고채 10년 뭐 이런 ETF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기채는 이거를 그냥 비중대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자산이 지금 1억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1,750만 원, 요거 1,500만 원, 요거 2,5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 한국 주식이 타이거 200 요게 있는데 요거 대신에 그냥 코크팀 전략을 쓰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거죠. 콘트 투자죠. 이게 그죠, 바로 그죠. 콘트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참고로 그 똑같은 코크팀 전략이 미국에서는 분명히 통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참고로 미국 소형주는 한국 소형주보다도 더 와일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변동성이 훨씬 올라갔다 커요? 내려가는 게 훨씬 커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연볼이 40% 나오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근데 여기도 중간에 63% 얼어 터지는 구간이 있었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언제 안 좋냐? 이거는 18년부터 20년까지 63% 얼어 터진 구간이 있네요. 한마디로 이때 미국 금리 올리고 나서 코로나까지 얼어 터져가지고 진짜 이게 세게 터졌네요. 이때 보면은. 금융위기 때 한 번 더 세게 터졌고 그 외에도 20% 15% 깨지는 구간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미국은 그 깨지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보면 840일, 532일, 2년이 넘어. 595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코크팀 전략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 미국 S&P 500 이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만약에 작년에 한 3천만 원으로 네. 이 올리더 포트폴리오하고 연구 포트폴리오랑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작년에 그 올레더가 한 5% 정도 깨졌어요. 네. 당연히 23년에 그거를 모든 걸 만회를 하고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도 장이 세게 빠지거는 그렇죠, 맞는 전략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작년에 50년 만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같이 빠진 겁니다. 그때 파월이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빠졌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같이 빠지는 사례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가 5%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 15%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권은 더 이상 작년처럼 그렇게 막 20, 30%, 40%씩 팍 파지는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 물론 주식시장이 그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총 손실이 5% 정도로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금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고 달러화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은 거는 맞는데 의외로 별로 안 잃었다. 왜냐하면 원화 대비 달러가 많이 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가 네. 이제 불황을 겪는다. 네.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럼 미국 채권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한국이 진짜 큰 불황이 오면은 늘 예외 없이 미국 채권이 강세를 많이 보였죠. 예를 들면 뭐 IMF 때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왜냐면 이게 그 한국 주식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는 한국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들도 돈을 다 빼거든요. 한국 주식에서. 그럼 그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 보면 당연히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안전 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미국 국채이고 그리고 달러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같이 올라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빠질 때 미국 국채를 같이 투자하고 있으면은 얘가 만회를 거의 다 해줍니다. 네. 지금 뭐 2차전지,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워낙에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개별 종목을 사면 10배씩 오르고 네. 올웨더 투자 이런 거는 너무 수익이 낮게 나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개별주로 그렇죠. 달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그 주식들이 10배 올랐다는 거지 10배 다시 미래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 10배 오른 놈이 다시 10배 가는 거는 되게 힘들죠. 그럼 이제 100배가 올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죠.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거의 1조 달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1조가 2조 갈 수 있다고 봐요. 뭐 당연히 갈 수는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3배 올랐는데 또 3배 간다. 그럼 3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애플과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는 건데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확률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글쎄 하는 거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잘 하고 이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이 퀀트 투자로 한 1억을 벌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바꾸면 정말 1억에서 5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이런 걸 또 주변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개별주나 특정 그 종목, 산업이 이제 많이 오를 때가 퀀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운 그 때기는 하죠. 왜냐면은 다 누군가 그 욕심이 있거든요. 나 저거 샀으면 10배 벌었는데 이런 맞아요, 거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투자는 20년 하는데 얼마나 많은 10배, 100배 주식들을 놓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후회하다 살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전략을 만들고 그냥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네. 소위 3천만 원 가지신 그분한테 네네네. 이제 코크드림 전략에 풀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에 네. 투자하라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경제라는 것이 그 4계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절은 경제는 좋은데 물가 상승도 높다. 그 계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제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낮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도 안 좋고 물가 상승률도 높다가 있고 네 번째는 물가 상승률은 낮은데 경제는 안 좋다. 이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각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고 안 나가는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이 되었다 하면은 주식 채권이 보통 잘 나가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잘 못 나가요, 그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이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리고 경제도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주식 채권이 좀 빌빌거리고 금이 잘 나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맞춘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어차피 그 4개 중에 하나가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린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골고루 투자하고 있으면은 어떤 계절이 오든 크게 상관없이 우리 포트폴리오는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산 배분의 철학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그 3천만 원 있으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경제 예측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제 시나리오가 오든 크게 상관없이 자산 배분을 하라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자산 배분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사실 연봉이 15%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무난하다라는 거죠. 네. 어머님께 이제 또 주식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네. 주식에 대해서 전혀 그전에는 아예 모르셨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전에는 제가 그 퀀트 전략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냥 드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코크트림 전략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냥 이거 사가 그냥 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옆으로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는데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되시지만 뭐 투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제 이게 또 안 배우다 보면은 또 이제 분명히 까먹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복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나요? 4월 말까지 800 정도 버셨고 그 후엔 제가 팔로우를 안 했는데 5, 6월이 그럭저럭 괜찮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거보다 조금 더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 억대를 넣으시긴 했습니다. 네. 그 이분의 이제 목표 수익률이 연봉이 10% 정도거든요. 지금 공교롭게도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저리를. 네. 엄마가 이거 다 수업 끝난 다음에 야, 이게 다야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게 어르신용이 아니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네, 어르신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보라고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저 66세 분도 하시는데 너 26세, 30세 저거 안 한다고 이런 어르신도 하시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게 키 메시지입니다, 사실. 아이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 1학년인데 이 친구도 기대 수익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15억인가 15억 정도 말아드셨거든요. 근데 거기 중고등학교 애들은 진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매년 2배씩 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 애들의 그 자금이 아빠보다 훨씬 적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언제 애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좀 벌고 이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언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아빠가 벌어야 되는데 언제 벌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퀀트 전략이나 올웨더 전략이 자녀들한테 그런 주식
주식 교육으로도 괜찮은 접근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체계적으로 주식을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는 건 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있으면은 진짜 한 초등학교 일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이제 시키면 좋다고 봅니다. 사실 뭐 7살짜리 애들한테 뭐 퍼가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설명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죠. 너 요즘 이제 뭘 좋아해? 우리 친구들 스타벅스에서 많이 이제 커피를 사 먹는데 그거 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그리고 계속 나이키 살려고 졸랐지? 그냥 우리 나이키 주식 사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교육이 되고 주식 교육을 하고 나랑 내 친구들이 나이키를 많이 사니까 실제로 나이키 주식이 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주식과 실물 경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고 이제 애가 좀 지능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저런 책 들이밀면서 좀 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오른 거야, 인마 하면서. 네, 그죠. 맞습니다. 저희 또 자기 용돈을 넣어보니까 네. 관심도 더 생기고 당연하죠. 그런 관련 책들도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그거를 벌어야 되니까, 본인이.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책도 많이 내셨지만 또 네. 직장인들이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이전에 저희 월부에서도 이제 강의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후기를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면은 저는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국 강사님이 투자할 자산의 종류와 비율을 콕콕 집어주셔서 제가 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Yeah. 네, 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서 더더 좋았습니다. 라고 이런 또 후기가 좀 올라왔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스텔라 B. 주린이들은 너무 꼭 좋네. 들어봐야 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네. 주식 투자하는 방법으로 회사 분석, 차트 분석, 테마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강한국 강한님의 강의는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Yes. 네. 지금 이렇게 후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떤 분들이 좀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분들이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처음 주식을 하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는 뭐 가치 투자, 뭐 차트 투자, 뭐 테마 투자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서 중고수가 될 때까지 난이도가 있고, 좀 길이 좀 험난하고 좀 길다고 봐요. 퀀트 투자는 중고수까지 가는 그 구간이 좀 짧습니다. 왜냐면 이미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피자를, 만드는데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해주는 거. 이거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여기, 이 밀가루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개를 넣은 다음에 오븐에 가서 20분 구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펀드 투자는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레시피가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이제 피자 바보도 와가지고 한 3일 공부하면은 피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들이 중고수 레벨로 오르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직장인들 중에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투입할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좋은 거죠. 가성비가 높으니까. 왜냐면은 그 수익도 꽤 잘 나오고 MD도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입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펀드 투자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평범하게 그냥 하락할 때에도 조금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 네. 이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시장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이 가게 되고, 어찌 보면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뉴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의 뉴스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뉴스는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스럽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의 경우에도 이 공포심이 아주 극도에 달하게 되면은 실제로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종말론적 사고로 이렇게 치닫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바닥을 만드는 그 셈이 되는데, 반대 매매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예를 들면 한 1,500까지 빠졌는데 뭐 1,000 간다, 근데 그 이하도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세계 부동산이 불안해서 뭐 몰락한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종말론을 자극을 하는데, 일단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으로 포장된 뉴스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뭐 일단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럼 뭐 집도 네. 팔고 뭐 사실 직장도 다시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되면 이민을 가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그걸 이제 계속 되새기면서 공포감을 이제 키우면서 결국에는 그게 나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망한 적도 없고, 망하면 주식이나 현금이나
다 그냥 뭐 값어치가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바닥 구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소유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공모 상황에서도 그냥 뭐 그런갑다 허허허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이르러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는 그런 뉴스가 특히나 많이 쏟아져 나올 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확신에 네. 있어서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보유자일 때 포트폴리오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가치는 어떻게 아는 건데요?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도 배가 고파. 먹어야 곰탕이 돼요. 땡겨. 네. 그래서 곰탕을 먹으러 왔어. 네. 예. 근데 줄은 뭐 예전만 길진 않고 조금 짧아지긴 했어요. 아. 이제 그거를 보면은 네. 훨씬 더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뉴스를 보면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더 그런 뉴스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내 소유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계속 유지하는,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유물, 내 소유물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것들을 꼭 공포 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쌓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을 유지를 할 수가, 만약에 배우자가 평소에 계속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 이 사람 믿고 그걸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루머를 들었어. 뭐 어디서 뭐 너희 남편을 봤다 이랬는데 그걸 가볍게 무시해 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고 내 남편이지만 나도 잘 몰라 이러면은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 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확신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에 휘둘리냐 안 휘둘리냐도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뭐 재무제표 볼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세도 다음날 보는 거죠. 다음날 시세도 보고 거기 있는 뉴스 정도, 그다음에 상장기업 분석 책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인 많아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노이즈와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올바른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을 해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확립이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을 입문하시면 뭐 요즘 유튜브 채널도 그런 쪽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경제 해설 내지는 매크로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렇게 검증된 레전드들 이 말씀을 하시기를 경제 예측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고요. 연예인 얘기하고 그리고 날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거리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돈을 버는 데는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쪽보다는 조금 더 제가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소유권 어떻게 하면 그 소유권이 뭐 비싼지 싼지 뭐가 좋은 소유권인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어떤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접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매크로가 클릭하기도 네. 좀 유혹당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게 무시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가들은 왜 전문 용어로 탑다운을 안 하고 바텀업 맞죠? 이렇게 네. 기업부터 가는. 그래서 거의 매크로는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유효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네. 경제가 망하면 기업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매크로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본다고 해서 경제가 망할지 흥할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모르고. 예, 버핏 같은 90년 가까이를 투자해 오신 분이 네. 그거는 이제 못 맞춘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나는 버핏의 말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정도로 고집을 부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유명한 식당? 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와 여기 주인은 진짜 너무 좋겠다. 돈을 그냥 갈퀴로 쓸어 담는구나. 먹이네.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하동간 같은 곰탕집 네. 예, 갈 때마다 와 진짜 여기 너무 부럽다. 이거 상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하는데 만약에 하동간에 우리가 지분 일부를 운 좋게 한 네. 10% 정도를 만약에 네네.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의 값어치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지금 거론한 하나는 세계 경제를 계속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보는 방법. 예를 들면 여전히 하동간에 줄을 서고 있는지, 곰탕 한 그릇에 얼마 받고 있는지, 원재료가 올랐다는데
곰탕 가격을 올렸는지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사실은 저희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동관 주인이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 신경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올랐어요. 네. 아, 내 하동관을 팔아야 되겠다. 내지는 뭐 경제가 좋아진다니까 아, 내 곰탕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 기업이라는 이 머신이 돈을 계속 잘 버는지, 그리고 이 머신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싼지. 하동관도 지분이 10%가 나왔는데 뭐 1년 버는 거에 100배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희한하게 한 5배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저희가 후자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하동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오는 건 너무 먼 길이고, 네. 그리고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될지도 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창시하신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인데, 네. 이분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신 걸로 저희에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네. 예를 들면 뭐 싸게 사라, 저평가된 가격에 사라,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이 미스터 마켓, 요즘에는 그냥 많이들 그냥 일반 용어로 쓰시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쓰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나의 어떤 사람처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이 미스터 마켓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뭐 50만 원에 살래? 싫어요. 이러면은 다음날 와서 80만 원에 살래? 싫은데요? 이러면은 10만 원에 살래?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매일매일 부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거죠. 네. 네. 계속 이렇게 가격을 부르면요, 우리가 그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집이, 야, 지금 그거는 3억이야. 무시했어요. 무슨 3억이야. 내가 이거 한 5억 가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2억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런가? 이러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야, 1억이니까 그거 빨리 팔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집을 주식으로 바꾸면. 이게 호가군요. 예. 그때. 네, 좀 많이들 이제 시장가. 빠지시는 겁니다. 근데 같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또 마켓이 계속 그런 가격을 부르면서 네. 네 거는 사실은 그런 거야, 네 거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서 가치 투자는 본질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격을 계속 부르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을 낮게 부르면 슬퍼하고, 가격을 높게 부르면은 막 기뻐하고, 높게 불렀다가 다음날 낮게 부르면 뭔가 줬다 뺏은 것 같아서 또 우울해지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은 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마켓의 감정을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네. 내일의 감정, 모레의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어떻게 될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처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내가 유리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만 나는 액션에 나선다. 이게 전자는 이제 그 시점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네. 가치 투자 쓰는 방법은 가격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부르는 가격을 뭔가 맞추려고 하고, 가치 투자자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만 행동함으로써 가격 선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미스터 마켓을요? 네,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고 계속 이 가격에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는, 네. 결국에는 주식 투자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네. 확신이 있어야지 미스터 마켓을 가볍게 무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기 확신을 높여라. 그리고 시장과의 거리 두기. HTS, MTS 너무 자주 보면 진짜 심리에 좋지 않습니다. 안 좋더라고요.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은 결국 또 공부랑 직결이 되는데, 가치 투자를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배워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바쁜 직장인들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기업 탐방 하나하나 못 다니잖아요. 그럼요. 뭔가 속성 지표는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치 투자를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네. 뭘 잘 모르던 시절,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네. 혈을 단신으로 나섰을 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저는 두 가지에서 방향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해보고 나름 좋았고, 그 뒤에 길이 좀 열렸던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배당주에 투자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배당금을 뭐 연간 500원을 줘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5%잖아요. 예.
그럼 대략 5%면 뭐 금리가 예를 들면 뭐 2, 3%라고 하면은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이 회사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네. 굉장히 쉽게 이런 결론. 어떻게 보면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에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네.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해봐도 네. 배당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걸, 현금을 벌어야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식을 하는 회사는 현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현금 배당금을.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을 주더라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있는데 배당을 준다는 건 여기 최고 경영자 내지는 최대 주주가 그래도 주주를 좀 의식한다.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라는. 동업자로 인정해주고. 동업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그걸 다 유보해서 본인 마음대로 별장 사고 뭐하고 투자하고 땅 사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보면 싼지 비싼지도 비교적 가늠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질적인 부분도 쉽게 파악을 해서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월급쟁이 부자들의 상당수가 예. 이 배당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로 시작해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배당금 받아서 이걸로 또 주식을 사고 잘 되니까 또 월급을 더 넣어가지고 사고 계속 이거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이 재투자돼서.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약간 배당주 플러스 네. 다른 전략들을 더해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배당주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5% 이 가정을 다시 들고 오면은 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땡큐죠. 그럼 팔면 됩니다. 내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다른 배당주를 사면 되고.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요. 답답하지만 그냥 5% 받으면 됩니다. 뭐 그냥 억울할 건 없는 거죠. 좀 더 버텨보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빠져요. 네. 그럼 빠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뭐 6%, 7%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더 사기가 쉬워요. 첫 월급으로 산 게 5%였는데 네. 내가 12번째 받은 월급 이 돈이 생겼을 때는 6%가 돼 있으면은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6% 받다가 5%가 된다는 건 주가 올랐으니까 뭐 그때 좀 덜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제 약간 꽃놀이패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배당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여기서 조금 더 접목해 나가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이게 결국에는 가치 투자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공부해라. 그럼 무슨 공부입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공부지. 근데 네. 야, 이 기업을 언제 제가 이거 다 네.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당신 몇백 개씩 보지 마. 나 뭐 몇 개 보지도 못하고 그 몇 개 보려면 또 잠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뭐 직업적인 부분이든 네. 아니면 취미적인 부분이든 네. 네. 우리 아버지가 종사하셨던 영역이든 뭐 내 친한 친구가 뭐 어디에 있던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 습득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디딤돌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게임주부터 먼저 보기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하게 리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송에 대해서 잘 아신다 이러면은 뭐 방송 회사들 네. 뭐 내지 컨텐츠 회사들 드라마 좋아하면. 예, 그럴 수 있는 제작물.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게 어떤 채널이 더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영역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저희도 비슷하게 가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주력으로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의식주 미락인데요. 아, 네. 제가 이 중에서 미 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리서치할 때 되게 여성분들이 부러웠던 게 네, 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특히 색조 화장품 이런 거 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이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클리오의 색조를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력 뭐 이런 거. 네, 지속. 발생력. 예. 그런 것, 뭐, 몇 호, 뭐, 컬러 이런 데는 잘 모르겠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리브영 매일 가시고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투자하고, 반도체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바이오 투자하고, 바이오 계시는 분들은 화장품 투자하고, 약간 이런 식이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보통 자기가 가진 지식이 그냥 네. 누구나 다 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서 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탐나는 지식인데, 예.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 범위를 이미 갖추고 있는지 그 영역을 좀 고민해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보는 종목풀
산업풀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알고 한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와닿습니다. 내 풀을 늘려라. 내가 친근한 분야부터. 네. 그리고 배당주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하면 제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어요. 장기 투자. 이렇게 많이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책에서도 그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려면 원래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기에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좋을 줄 알았는데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소위 말해 존버가 답인지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가치를 보고 샀으니 그래 장기 투자하자. 이거 맞는 방법입니까? 참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체크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오. 존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내가 매수했던 처음으로 마치 드라마처럼 그때로 확 돌아가면 네. 이걸 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색조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릴 거야. 네. 내지는 올리브영에만 들어갔는데 뭐 수출도 할 거야 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존버를 할 때는 이걸 다시 꺼내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 아이디어대로 이 회사가 가고 있느냐, 가고 있다면 계속 투자를 그냥 유지하는 내 아이디어를 믿고 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디어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7,000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 네. 나는 잘난 사람인데 이 주식이란 거래에서 마이너스 30%가 나는 내가 왜 받아들일 수 없어. 무조건 10,000원 갈 때까지 버틸 기다릴래.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식시장은 당신이 이 주식이 얼마의 값을 치렀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가격인 네. 거거든요. 네. 매일 미스터 마켓에 와서 부르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지불한 가격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 예. 일단 꼭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복수를 하면 된다라는 열린 마음, 그러니까 고집을 일단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처음 샀을 때, 그러니까 네. 7,000원이 됐을 때 내가 투입한 돈,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이라고 해보죠. 네. 200만 원이 그대로 나한테 현금으로 있더라도 네. 근데 이 주식을 똑같이 살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네. 라고 하면 그건 존버를 할 게 아니라 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영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손실 나면 대부분 자문했을 때 안 샀을 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거라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거를 계속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이거 아, 역시도 네네. 거기서 탈출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야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네. 예, 쉽다면, 뭐 예. 이렇게까지 무슨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하지 않을 텐데, 그만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아, 거고요. 네. 이게 계속 비교 작업을 하는 이유가, 계속 더 나은 대안을 발견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고, 계속 그 작업을 해야지 포트폴리오가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만 놓고 고민할 때는 어떤 아. 경우든지 간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네네.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그 결단이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드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 작업을 통한 갈아타기가 네. 좀 더 저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대안이 없이 그냥 그럼 팔면 뭐 살래라고 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나은 대상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가야 되고, 주식을 한두 해 할 게 아니면은 그 주식으로 뭐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그 주식이 뭔가로 바뀌어갈 텐데, 네네. 더 나은 대안을 향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네. 저희 그 고객들도 네.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별로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그러니까 넣고 빠지고 하는 게 그렇게 빠르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람들 뭐 맨날 공부한다고 바쁘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회사들 다 뻔하잖아요. 원래 다 알고 샀고. 저희는 한 종목 살 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네. 확신이 서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알 만큼 다 안 것 같은데 뭐 하냐라고 하면 끊임없이 그 종목 말고 다른 대안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나은 게 나오면 이제 새로운 걸 넣고 뭐 요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프로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비교 대상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더라도 하다못해 배당 수익률이 얘가 7%가 나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5%야. 그러면은 비교를 해서 7%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손절하는 종목은 뭐여야 하냐?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손절을 하냐? 그리고 한번 발굴해서 끌고 갔을 때 엑싯은 어떻게 하세요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네. 조금 전 답변에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손절에 있어서는 그 스토리가 살 때의 스토리가 유효하냐? 네. 이걸로 이제 걸러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엑싯은 어떻게 해요? 파는 시점 어떻게 결정해요? 이건 네. 대안 평가를 통해서 예. 더 나은 대안이 나올 때 우리는 판다. 맞아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그냥 정리해서 네. 그 보통 그냥 매도는 그냥 네. 3법칙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3법. 예,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목표가에 도달했거나 오. 고평가의 구간으로 들어갈 때. 특히 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평가된 구간을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네네. 한 발목에 사서 음. 이제 한 허리 정도에 파는 이런 투자를 즐기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목까지 가면은 예. 할 때 이게 잠이 안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싼 주식으로, 조금 더 싼 예, 쪽으로. 좀 더 잠이 아. 잘 오는 주식으로. 네. 이게 결국 이게 해피한 케이스죠, 사실은. 상 가격보다 올라갔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종목이 발견됐을 때 어차피 기존 종목은 매도가 되는 거죠. 이건 예.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조금 우울한 경우인데 네. 이제 아이디어가 훼손이 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경우를 그냥 딱 이렇게 아. 3가지. 네. 플러스 하나는 경영자까지를 보고 투자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예, 감소했을 때 이게 결국 회사가 버는 돈이 주주들에게 오려면은 이 주주들에게 오는 파이프라인이 그 강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경영자냐에 따라서 이거를 원활하게 예,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막는 사람도 있는데 네.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좋은 경영자를 찾아야 되는. 네. 이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돈은 많이 버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나는 주주로서 돈을 못 버는 예, 이런 경우도 매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표님께서 이제 아주 전격적으로 계좌를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게 PD님께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JYP 같은 거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런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공개 안 하는 슈퍼개미가 뭐 종목 추천하고 선행매매로 뉴스에 떴어요. 근데 계좌 못 봤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추천한 종목을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량 1% 미만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시장은 마약이 도박이 있다고.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분할 줄 모른다고. 자, 투자가들은 어디로 가? 투기로 가게 돼요. 전부 다 도박으로 가죠. 예, 도박으로 가게 돼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 보는 눈이 쉽지 않으니까 작은 돈으로 공부하면서 무엇이 도박이고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 근데 뭐 어떤 전문가가 나서 요새 종목 2차전지 굉장히 추천 많이 하더만 계좌가 보니까 뭐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뭐 2차전지 사라고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리더가 있더라고. 근데 아니 주식 투자를 20년 30년씩 있었다면서 돈 1억도 안 되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네? 네.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투기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뭐가 투자고 뭐가 투박인지를 공부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돈으로 연습해라. 초보자가 모르고 가져온 돈은 전부 수업료.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한 3번 정도 깡통 났을 때는 이제 주식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을 잘 보고 우상향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융자를 쓰게 되는 거야. 좋을 때. 그래서 깡통이 난 거야. 장이 빠지니까 와장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애들한테는 니들은 절대 신용 쓰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을 어긴 거지.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말도 못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험한 일 다 하고 주식으로 깡통이 나오면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깡통 날 걸 알고 돈을 남겨놓잖아. 그럼 공부는 안 돼.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잃어야 돼.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잃어보고 처절한 꼴을 당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간절해야. 그렇지. 네. 뭔가 답을 알고 깡통이 나면은 공부가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고 가봐야 돼.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고 물에 빠져보고 해야지 깨달음이 오는 건데, 물론 실패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중에 소수의 사람만 살아 돌아오고, 아직 주식하다가 깡통 나서 주식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부동산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 내가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그때 2008년에 샀을 때 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말이야 막 갭 투자를 해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그 파는 물건들이 막 나와서 굉장히 싸게 샀는데 갭 투자가 융자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장이 나빠서 안 팔리고 융자는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헐값에 막 그걸 팔아버리는데, 당장 이거 메꿔야 되니까. 그때 나는 뭐 튕겨가면서 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마찬가지야. 현금 가지고 패닉이 올 때는 부동산에서는 갭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헐값에 팔 거고, 주식도 갭 투자처럼 융자 받아서 꼭대기 산 사람들이 헐값에 막 팔게 돼 있으니까 증권회사가 시장가로 팔아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5,000원 됐어. 그래도 담보부자 가면 5,000원 아침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처절한 냉정한 주식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는 거하고 주식하고 똑같아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더듬더듬 가기 때문에 대개 창업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 후에.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작은 돈으로 실패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금 가슴에 와닿잖아. 지금 내 방송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니 그게 그런데 빨리 갈게 종목이 뭐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지. 인간이 돼야 돼.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갔다 와야 돼, 깡통. 깡통 한번 차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종목을 밝히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한번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 새끼를 절벽으로 미는 것처럼 한번 이게 절벽에 떨어져 봐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거기서 못 돌아온 놈들 많아요. 네, 못 돌아오는 새끼 사자들도 그래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다 복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태반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쇠뇌를 시키고 공부하고,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막 들어올 때니까 그런 펀드 매니저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을 찾아본다든가, 아무래도 고급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외국계 펀드니까 우리는 이번에 뭘 산다. 90년대, 80년대에는 삼성전자 산다. 90년대에는 SK텔레콤 산다. 삼성화재 산다. 이런 정보를 많이 받았으니까 지나고 났더니 엄청난, 그때는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질르지를 못했는데 지나보니까 엄청난 정보를 받았던 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엄청난 정보를 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 왜? 내가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그거 다 내 거 아니라고. 모르고 사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 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네. 없어. 간접 경험을 좀 하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발로 뛰어서 찾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저기 적립식으로 사야 그렇죠, 되는 이제. 직장인들이 봐야 되는 예. 종목들. 40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오, 그러네요. 유한양엔. 뭐 이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엄청나게 기다리면 오르지도 이렇게 않고. 또 쏙쏙 파죠? 예. 이럴 때 사면 돼요. 근데 이때는 다 경기가 나쁠 때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렇지. JYP도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때 사면 돼요. 삼성전자도 들어서 눌러서 하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5만원대는 좋았죠. 지금 7만원 가면 약간 부담이 가죠. 그죠? 이렇게 직장인들은 좋은 주식을 기다려 사는 전략.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면 다 저가로 오는데 차트 보는 거는 좀 공부는 해야지. 부자바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월봉 세팅하는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대표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요런 차트들을 봤을 때 요때 사면 되고 요때 사면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좀 구분하는 방법, 좀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귀로 들으면서 바닥을 잡는 방법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어? 전문가들이 지금은 조정할 때니까 주식 사지 말고 현금 확보하세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요새도 그런 사람 많대. 나는 주식 다 팔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아직 천정 아니야. 천정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다 미쳐가지고 많이 올라가니까. 천정과 바닥은 대중의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에도 있다고. 내가 주식에 막 올인하고 주식이 너무 좋고 밤잠 안 자고 주식하기를 너무 잘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고점이라고. 그리고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주식을 막 권하고 나 돈 벌었어 이거 자랑할 때 그게 고점이에요. 그러고 조정이 오는 거지. 그리고 막 술 사주고 그러잖아. 주식으로 돈 벌어봐라. 막 술 사주고 막 친구들한테 막 주식으로 돈 먹은 막 자랑하고 그거 고점이야. 그러면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그 고점의 시기가 바로 친구들 불러서 술 사줄 때 주식 팔고 술 사줘야 돼. 지나 보면은 주가가 빠져가지고 술 먹고 났더니 다 날아가 버렸네. 돈을 이중으로 썼다. 그렇지.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술 먹고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지표야. 귀로 들을 때는 그런 거 들으면 되고 차트를 볼 때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소위 말해서 좀 뭐 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트 때 조금 사면 좋을까요? 그렇지. 이거 삼성전자 보면 쉽잖아요. 급등 나오고 눌리면.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은 눌러줄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가 조금은 좀 눌러주겠죠. 여기도 눌렀잖아요. 이렇게 눌러주기는 게 좋은 거예요. 눌렀죠. 이런 게. 여기 이 정도는 눌러주겠죠. 근데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가 저기서 바로 간다 그래도 따라가기가 이제 부담 가죠. 지금 이제 단계는 종고점에 다 왔으니까 굉장히 강하고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메리트가 없다 이거지. 지금은 여기서부터 10배 이상 이제 올라가 있잖아. 그지? 코로나 때 얼마였어요 이게? 8,900원이야. 이야, 몇 배 오른 거예요? 8만 원이면 10배, 80만 원, 100배 올랐잖아. 100배 올랐네요. 그래. 1년, 2년, 3년 몇 개월 만에. 조금 과열이야, 조금 과열. 요 차트 보는 것도 있고
보통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럼 차트랑 재무제표에 어떤 좀 신호들이 왔을 때 대표님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재무제표에 함정이 있어요. 재무제표는 오랜 것을 보면서 예워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쁠 때가 바닥이에요. 실적이 나쁘니까 바닥이야.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올라가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거기서부터 떨어져요. 실적도 보면 9개월 선행해요. 앞으로 9개월 후에 실적 좋은 게 발표된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지. 재무제표를 잘못 공부하면 고점 잡는다. 근데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가격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멀어지면 좀 쉬고 들어오면 좀 사보고 하는 그런 차트가 삼성전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40년 동안 이렇게 들어와 50%씩 60%씩 빠졌지만 지나보면 그렇게 해서 안 팔고 참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돈 벌었네요. 돈 벌어요.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야. 안 팔고 여기 조정을 견디면 많이 벌겠죠. 2차전지 앞날이 바로 이긴 거예요. 들어서 눌러서 하면서 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업황도 만만치 않으니까. 구비마다 이렇게 50%씩 조정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몸으로 때워야죠.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버텨내고, 네. 버텨내고, 그리고 몸으로 견뎌내고. 기업 이익의 함정이라는 그랜빌 아까 봤던 이 책에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랜빌 최후의 예언이라는 네, 책. 기업의 이익의 함정. 기업 이익은 시장 참여자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기업 이익은 분기별로 발표된다. 기업 이익에 의존하는 투자자로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기업 이익 수치 말고는 다른 투자 지표는 없는 나머지 90일 동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기업 이익이 주가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을 즉시 버려야 된다. 이익은 시장에 반영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90일 이후의 것이 미리 반영되니까 90일 이후에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죠? 90일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는 또 9개월 선행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해가지고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대표님도 이제 깡통을 많이 차시고 쉰이 넘으셔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주식으로 좀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사실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좀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리고 그 버티는 과정에서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주식 역사책을 읽었죠. 주식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부침이 심한 게 주식시장이고 잘 견디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책 속에서 기운을 많이 얻었고 또 아까 봤던 리더의 자기암시 같은 데서 기운을 얻었어요. 멘탈을. 결국 멘탈이고요.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주식 역사책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도 얻고 또 자기 개발에서 기운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를 성공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깡통나고 이제 보험을 팔잖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5,000원 타갖고 집에서 나가면은 짜장면 한 그릇이 그때 2,000원, 곱빼기가 2,500원이야. 근데 곱빼기를 먹으면 집에 올 때 차비가 모자라. 걸어서 다니니까 보험하는 사람은 배가 고픈데 곱빼기 먹고 싶은데 보통밖에 못 먹는 그 심정. 그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지금은 이제 짜장면 먹으래도 안 먹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곱빼기 10그릇씩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10그릇이 뭐예요, 대표님? 이제는 이제 짜장면 중국집 하나를 살 수 있는 네. 재력이 그래서 있으신데. 예. 참 그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험 세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오다가 집에 앞에 성당이 있었어요. 유인이지. 이 성당에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옛날에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깡통 찬 거 좀 복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셨으니까 결국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는 거나 똑같은데 뭐라 그럴까 자기 암시도 되는 거고요. 나한테 이제 얘기를 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주식하다 힘들어진 분, 사업하다 힘든 분 많이 있죠? 좋은 책, 아까 봤던 리더의 자기 암시 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등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어 그때. 그러면 에너지가 주머니는 비었고 점심에 짜장면 곱빼기는 못 먹지만 기운은 충만한 거지. 정신은 충만한 거죠. 그렇지. 그게 그래야지 돼야만이 보험을 팔러 가는 거야. 보험 문자나요. 거절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에 헐크를 받아요. 인간은요, 세일을 가서 거절을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용기를 내야겠네요. 그럼 갈 때부터. 보험도 내가 참 잘했는데, 보험으로 성공한 사람이 책을 쓴 걸 봤더니, 성공해서 실패라는 그 베트거가 쓴 책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 나는 하루에 5집을 방문한다. 열흘이면은 50집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2-3건은 된다. 그러면 한 달이면 말이에요. 5-6건은 하는 거잖아요. 보험 세일 집안이 한 달에 5건 하면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지. 방문 횟수에만큼 건수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방문 10건 중에 1건, 2건 성공사지만 8번, 9번 받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라. 건수는 올라온다. 방문 횟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하다 힘들어지면은, 아니, 다른 것도 그때 판매하러 나가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방문 횟수만큼 건수는 생기는 건다. 요걸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책을 읽었던 건 이제 리더의 자기암시라든지 내가 읽으라는 책들이 말이에요. 이게 읽으면은 반복해서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거든요. 망각곡선의 기억력이 책을 읽고 나면 10분이면은 30% 정도가 날아가. 그 다음에 2일이면은 60%가 날아가. 하루 지나가면 한 70%가 날아가고 한 달이 지나가면 80%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반복해서 좋은 책들을 고르고 밑줄 긋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 이거 망각곡선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는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돈이 있는 곳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야로가 있는 거죠. 먼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주식을 이해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잣돈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초보다가 돈을 많이 가져와서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돈을 따먹으려는 마음 먹는다면 반드시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가 돼서 깡통이 될 겁니다. 다 나갈 것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교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 근데 나는 원래 다른 사람들은 뭐 매일 하나씩 유튜브가 올라오더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도 없고 몸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여기 뭐 한 1년 지났을 거예요. 여기 몰부에도 온지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몸이 안 좋으면 미루고 여기도 한번 미뤘지, 그지?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한 번씩 시간 되면은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대표님과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월부 여러분 성투하세요. 안녕. 네. 2016년에 병원을 그 지방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9시부터 9시 15분 정도까지가 제 변동성이 제일 심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15분 동안 주식 이걸로 막 하다가 9시 부분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지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뻔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주차장에서 서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주식한다. 저 사람 일에 집중 못한다. 이게 소문 나고 이게 병원장 이사장한테까지 퍼지니까 결국 그 1년 만에 내년엔 재계약하지 않겠다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어요.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죠. 보통 그렇게 매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때 인생이 정말 바닥이었는데 마이너스 79%? 정확하게 기억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9% 나서 3억 2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때 이게 현실인가 진짜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오랜만에 주식창을 열었는데 이게 4억짜리 계좌에 7,400만 원이 남아있는 걸 보고 그냥 현실 부정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 모르게 액면 분할을 했나? 뭐 이게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주식 계좌를 지금 딴 걸 착각하고 있나? 2개가 있나? 그 정도로 공황장애에 빠질 정도로 그때 너무 멘탈 잡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36살이었죠. 네. 그때 정말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까지 한 돈 16년 동안 모아온 제 전재산 4억 진짜 아파트 안 사고 주식에 몰빵 올인한 거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79%가 나니까 그때 정말 절망이나 우울감, 충격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아마 제가 뭐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고 60살, 70살이 돼도 아무리 행복해져도 그때 그날의 기억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뭐 보통 사람 정신과 의사가 뭐 그렇게 욕망의 노예라고 처음부터 돈을 뭐 1억 2억 하겠어요. 제가 사실 주식을 처음 할 때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초반에 2011년 12년에 수익을 많이 봤죠.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주식으로 좀 상처를 입은 게 SK이노베이션. 주식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1등 주식을 사가지고는 이게 뭐 100% 수익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해서 100만 원 번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1000만 원 넣었으면 이번에 1000만 원 버는 거잖아. 왜 내가 소심하게 100만 원밖에 안 넣었지?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다. 네, 우량주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1등, 2등 우량주도 아니고 좀 가치주, 성장할 수 있는 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딱
나름 공부라는 거, 뭐 약간 기업 뭐 재무제표 같은 걸 보고 약간 가치 성장 뭐 또 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아예 1등은 못하겠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때 당시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지금이야 전기차 뭐 배터리 하는데 2016년은 그게 막 유명한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샀죠. 근데 문제는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몰빵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한 번에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만 원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고 한 2주 지났나? 회장님이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먼저 감옥에 가셨는지 회장님이 먼저 감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란히 감옥에 가셨어요. 그때 뭐 주가 뭐 주식 문제로 뭐 그래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 6개월인가 존버를 했어요. 2013년 말에 샀나. 아무튼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도 아무리 가져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에 산 주식을 그때 한 물타기 해가지고 3천만 원어치 정도 갖고 있었는데 7만 9천 원인가 그때 손절을 했어요. 2015년 초반에.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서울대 병원에 그 펠로우 그 임상 교수로 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서울대 교수도 이제 가니까 공부에 집중할 때다. 주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명상을 하고 제가 그랜드 캐년도 갔다 왔어요. 그 돈 날린 거는 잊어버리자. 그래, 그랜드 캐년에서 명상을 하면서 대자연을 보고 아, 인간이란 얼마나 자연 앞에 작은 존재냐. 그리고 돈 이거 몇 천만 원, 이게 이 인간의 욕심이란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그랜드 캐년에서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대병원에서 한 3개월,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논문도 쓰고, 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 본업이었지. 나는 원래 뭐 돈에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맨날 아침에 명상하고 운동하고 나의 생활로 돌아왔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려는 순간, 뉴스에서 이제 회장님이 사면되셨다고. SK 회장님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판 주식이 7만 원에 판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벌써 한 15만 원 이상으로 내가 샀을 때보다 2배 이상이 올라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보니까. 아니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서울대 그때 인상교수 월급이 340만 원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뻘짓만 안 하고 갖고만 있었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명상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명상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이게 마음이 도파민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다시 주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이미 마이너스 3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본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을 내가 빨리 이걸 회복을 하려면 내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자책을 덮으려면 빨리 3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거는 바이오주밖에 없다. 코스닥 바이오주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3천만 원 한꺼번에 벌려면 최소한 6천만 원을 박아야겠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박은 다음에 50%만 벌어도 3천만 원이 본전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천만 원을 제가 그때 모은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 코스닥 바이오주에 다 올인을 했죠. 한 종목에. CTC 바이오라는 주식이었어요. 6천만 원을 하루에 다 샀어요. 2만 얼마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타기를 계속했어요. 물타기를 계속해가지고 또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은행 적금 다 해약하고 CTC 바이오에만 1억 5천 정도를 한 주식에 몰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 고점이었어요. 역대급 고점이 24,000원 정도 기억하는데 저는 물타기에서 제 역대급 고점에 제가 몰빵을 들어갔고 제 평단이 아마 2만 원대 정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1억 5천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CTC 바이오 지금 그때 2016년 그때 이후로 그래프 보시면은 진짜 정말 그래서 그 CTC 바이오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고 그걸로 손해 보니까 이걸 제가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풍력발전주 뭐 2016년에 그거에 몰빵했다가 상패당하고 그래서 코스닥 주식으로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삼성 메디슨이라고 장외 주식도 샀어요. 장외 주식 사면 이거 10배, 20배 대박 난다 그러길래 내가 지금 이미 주식으로 그때 한 1억 정도 날린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외 주식을 한 2천만 원 사가지고 이게 10배 되면 본전 이상 하는 거잖아. 그 장외 주식을 또 2천만 원 샀어요. 그 장외 주식도 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4억을 올인을 했는데 장외 주식 한 1억 5천, CTC 바이오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뭐 풍력 발전, 미국 대선주 이런 완전 정치 테마주, 흔히들 말하는 계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런 주식에 몰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일은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마이너스 79% 맞고 나서는 와, 풍력발전주는 상패가 됐고 삼성 메디스는 아직까지도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삼성 메디스는 한 3분의 1 토막이었을 때 팔았고 CTC 바이오는 그나마 조금 회복했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행히 정말 다 날릴 뻔했는데 제가 2018년 정도에 현명한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현명한 여자친구의 많은 조언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좋은 주식으로 또 갈아타고 그때 손절하기에는 이미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식이 망가진 상태라서 뭐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좀 손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반토막 났을 때 주식을 다 팔았어요. 마이너스 7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0%일 때 주식을 다 팔고 그 2억하고 여러 가지 돈 빌린 돈으로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샀다는 건 내가 안정이 생겼다는 거고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무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걸 또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욕망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주변에서 정말 가족 같은 여자친구가 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너한테는 본업이 있으니까. 네가 제일 잘하는 건 주식이 아니라 본업이야. 너 병원 개업해. 병원 다시 해서 돈 벌 수 있어. 주식으로 부자들 생각하면 안 돼. 주식으로 너 날린 돈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본업으로 1년에 충분히 1억 그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인데 5년만 너가 그 땅에 뿌리 박고 열심히 본업에 집중하면 주식으로 날린 것보다 훨씬 더 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 얘기를 계속 해줬고 저는 그걸로 자신감을 찾아서 2018년 만에 그 개업을 다시 해요. 그리고 지금 2018년 말이니까 벌써 4년 반 지났죠?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확인하게 됐고 본업이 잘 되니까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020년 그때 주식도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고 가족 같은 사람이죠. 욕망의 노예가 돼서 도파민이 전두엽에 마비가 되면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렇게 좁아져요. 대박, 폭등, 나 본전.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은 청각을 지배하는 축두엽이 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안 들려요. 우리가 너무 무섭고 불안할 땐 뭐 남이 뭐라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게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남의 얘기를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었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 할 수 있다. 너 본업에 집중해라. 너는 주식 투자 안 해도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야. 너는 정신과 의사로서 분명히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너 망하지 않았어. 너 인생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100번 넘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야, 무슨 소리 하지 마. 난 망했어. 난 틀렸어. 야, 너도 딴 데 가. 너 필요 없어.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나 같은 거 그냥 포기해. 야,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쓰레기야. 근데 이 무너진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확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일기를 쓰듯이 농사를 짓듯이 하루에 요만큼 쌓이다 보면은 이게 되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볼까? 1단계가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 조금만 더 애써 볼까? 저는 2017년 2월 기준으로 인생의 바닥을 완전 그때 계좌도 바닥, 인생도 바닥, 자존감도 바닥, 인간으로서도 바닥이었어요. 진짜 성격 더러웠고. 근데 2017년 2월부터 지금 6년 동안 정말로 요만큼씩 하루에 0.01%씩 진짜 1년에 3%만 하루에 0.01%면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1년에 3% 5%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리로 5년 6년 동안 1년에 4, 5%만 발전하다. 그러면은 1년에 4, 5% 복리로 발전하면요 5년 만에 그 사람이 40% 가까이 발전하는 거예요. 5년 6년 만에 3, 40% 발전하는 거예요. 3, 40% 발전하면 상한가죠. 그러면 그 인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비교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30% 발전했어요. 옛날의 그 모습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월부 채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고 훨씬 부자고 저보다 많이 알고 현명하세요.
근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계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존감과 모든 자신감, 자기 어떤 그 본업의 능력도 다 망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본업을 일으켜 왔느냐의 그 정말 6년간, 2000일간의 제 일대기가 제 머릿속에 라이브러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주식이 폭락해도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요, 이제는. 2000일간의 내 노력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실제로 어제만 해도, 뭐 최근에만 해도, 뭐 파월 발언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만에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제 계좌에. 근데 예전만큼 놀라고 패닉하고, 와, 자기 비하, 자기 부정으로 이런 테크로 가지고, 이런 코스로 가지 않아요. 2000일간에 제가 해왔던 노력, 그거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성공과 수익을 바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충동 투자, 감정 투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진짜 너그럽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도 저 역시도 TQQ 같은 걸 살 때가 있어요. 갖고 있어요. 예. 정말 많이 반성하고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ETF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만 해요. 최근에 2차 전지, 한국 주식은 2차 전지만 갖고 있었는데 1, 2월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주식으로 다 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많이 그때 샀던 것 같고요. 미국 ETF 많이 샀어요. 대부분은 한 배짜리 뭐 샀는데, TQQ 이런 것, SOSL, 흔히들 싹쓸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샀던 것 같아요. 구글을 제일 많이 샀어요. 최근에는 구글을 제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한 40%는 현재는 구글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ETF예요. 아니면 DIA 펀드. 그 다우존스 1등부터 10등까지 펀드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고 저는 그걸로 수익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없을 때는 ETF만 사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초보예요. 초보자들이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장기적으로 이런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리스크를 해지해놓고 변수를 없애놓은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다우 1등부터 10등까지 모은 DIA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구글이 망할 정도면 제 계좌는 이미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을 잡는다 절대 못해요. 초보자들이 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신이지. 현재 구글이, 전 스스로 한 가지 질문한 거예요. 현재 구글이 88불일 때 제가 샀는데 2년 뒤에 구글이 100불을 못 넘길 것 같은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은 2년에 한 20% 수익 볼 수 있다면 지금 그거를 투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을 꽤 많이 샀습니다. 줄넘기 하는 거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기 아무것도 내가 지금 돈을 3억 얼마, 내 인생은 끝났는데 내가 뭐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일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오늘 돈 벌면 뭐해? 하루에 내 일당 얼마 돼? 뭐 100만 원 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넌 지금 몇 억을 날렸는데 지금 100만 원 버는 거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천장만 보게 돼요. 그럼 뻔하죠. 배달 음식만 하루 종일 시켜 먹고 게임이나 하고, 게임도 싫어가지고 게임에서도 욕하고, 이게 우울증의 코스거든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모든 게 짜증나지고 진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가족들한테 진짜 상처 주게 됩니다. 내가 주식 때문에 열받아서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막 밀어내고 이러면 나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저 그때 그랬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주러 오는데 위로의 말이 다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나 망한 거 비웃는 것 같아요. 당시에 만나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뭐 위로해주는 게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자격지심, 열등감. 나 할 수 있어.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주식 좀 망했다고 우스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도 밀어내고 여자친구도 밀어내고 가족들도 밀어내고 하면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럼 진짜 우울해져요. 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못 살겠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막혀요. 그때는 2016년은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장도 아니었어요. 나 혼자만 망한 장이었어요. 2016년 지금은 이해를 해. 뭐 푸틴 탓, 파월 탓, 금리 인상 탓, 뭐 핑계라도 있어. 2016년엔 바보같이 나 혼자만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내가 왜 아파트 안 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했어? 나는 병신 바보 완쪼다 막. 가슴에 진짜 누가 가슴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누우면 가슴을 발로 받는 것 같아요. 너 숨 쉬지 말라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에 띵하고 이명 올리고 막 머리가 깨끗이 아파요. 그러면 뭐 내가 밥을 해먹을 의지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안 나가고 저는 그때 직장도 잘렸으니까 직장도 안 나가.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리고 피자 시켜요, 피자. 왜 피자를 시키느냐? 피자는 아침에 2조각 먹고 점심에 2조각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은 피자 박스가 한 3-4판 쌓여가지고 거기에 여름이라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거실 있는 원룸이라서 집이 그렇게 좁은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쓰레기 버리 분리수거 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내 삶이 불행하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울을 딱 보는데 완전 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여드름 여기 턱드름 코에 막 수염 안 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갑자기 내가 부자 될 수 있나요? 갑자기 현명해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첫 번째 청소. 그냥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자신은 없는데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사는 공간 청소는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한 게 청소, 두 번째는 줄넘기. 그런 식으로 내 에너지가 진짜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그거 인정하고 요만큼밖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지금 정말 나약하고 못나고 한심하고 우울한 내 자신이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